어제가 내 생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38이 되었다. 그렇다. 28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그리고 오늘이 어제보다 더 행복하다. 새 소설에 새로운 형식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하나의 일이 또 다른 것에서 흘러나온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아직 쓰지 않은 소설에서처럼 10쪽짜리가 아니라 200쪽쯤 되는.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만큼의 느긋함과 경쾌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내 생각에 더 가깝고 또 격식과 속도를 유지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의심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감싸 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내게 인간의 마음을 모두 그물로 건져 올릴 만큼의 대화를 이끌어갈 재능이 있는 걸까? 이번 접근 방법은 전혀 새로울 것이다. 때문에 발판은 고사하고 벽돌 한 장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어슴푸레하다. 그러나 열정과 유머는 모두 안개 속의 불빛처럼 빛나 보인다. 그러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들뜬 기분, 엉뚱한 것들, 기분 내키는 대로 걷는 경쾌하고 활발한 걸음걸이. 내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다. 버지니아 울프가 38살이던 1920년 1월 26일 일기의 한 토막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38이 28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말이 재미있어서 눈에 들어왔는데 역시나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들이 하나같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글로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감싸 안을 수 있을지, 자신에게 인간의 마음을 모두 그물로 건져 올릴 만큼의 재능이 있는지 고민하는 작가의 모습이 마치 책 전체를 함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책은 버지니아 울프가 36이던 1918년 8월 4일부터 그녀가 자살하기 나흘 전인 1941년 3월 28일까지 23년 동안 쓴 일기의 모음집입니다.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라 부담 느끼실 분도 있겠지만 원본은 훨씬 더 방대하다고 합니다. 그녀가 공책에 쓴 26권의 일기 중에서 남편인 레너드 울프가 주로 작품 생활에 관련된 내용만 추려서 출간한 것이 바로 이 책 울프 일기인데요. 저는 많은 분량이 오히려 버지니아 울프를 더 오랫동안 읽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더 천천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이 책을 읽어보자 결심했을 때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었는데요. 먼저 그 얘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들은 읽기가 힘들죠. 뭔가 손에 탁 잡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추랑,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세월을 읽었는데 두세 번씩 반복해서 읽어도 항상 뭔가 중요한 걸 놓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기는 너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느낌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일기니까 각각의 작품에 대한 작가의 의도 같은 게 담겨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잘못 짓고 있는 건지도 확인해 보고 싶었죠.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는데요. 버지니아 울프가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얘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 혹시 이 책에 그녀가 고통받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면 그건 읽기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남편인 레너드가 그녀의 일기 중에서 작품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추린 책이기 때문에 혹시 저 같은 걱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기의 주된 내용은 버지니아 울프의 집필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두 번째 장편 소설인 밤과 낮이 출간된 이후 시작해서 제이콥의 방,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올랜도, 파도, 세월,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 막간까지 소설을 준비하고 쓰고 작품이 발표된 이후 기뻐하거나 또는
비난에 힘들어하는 작가의 모습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이 책에는 소설가뿐 아니라 비평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한 모습들도 담겨 있는데요. 또 당시 그녀가 교류했던 여러 작가들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남편인 레너드와 함께 혹은 혼자 글쓰고 산책하고 사색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1882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941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와 같은 해에 태어나고 역시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같은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니까 혹시라도 어떤 교류가 있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아쉽게도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녀가 델러웨이 부인을 집필 중이던 1922년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먼저 발표되었는데 율리시스에 대한 그녀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율리시스를 무식하고 천한 책이라 평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이스의 자기중심적 성향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율리시스 같은 작품에 칭찬 한마디 없는 게 이상해서 혹시 천재들끼리 서로 견제 심리가 작용하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마르셀 프루스트에 이르면 그녀의 평가가 확 달라집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역시 델러웨이 부인을 발표하기 직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내가 뭔가를 해낸 것인가? 그러나 프루스트와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 나는 프루스트에 빠져 있는데 프루스트의 특징은 극도의 감수성과 극도의 끈기가 한데 엮여 있다는 점이다. 프루스트는 변덕스러운 색조의 마지막 한 점까지 추구한다. 프루스트는 고양이 힘줄 만큼 질기고 나비 날개의 가루만큼이나 더덥다. 프루스트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나로 하여금 내 문장 하나하나에 화를 내게 만들 것이다. 고양이 힘줄 만큼 질기고 나비 날개의 가루만큼이나 더덥다는 표현이 정말 멋진데요. 그녀의 감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동시대에 멋진 작품을 발표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작가에 대한 평만 소개했는데요. 조이스나 프루스트 외에도 수많은 작품들에 대한 짧은 감상들이 등장하니까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황홀한 기분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가장 커다란 매력은 바로 버지니아 울프 자신의 작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주로 오전에 작품을 썼고 먼저 노트에 펜으로 썼고요. 다음엔 타자기를 이용해 타이핑합니다. 타이핑이 수정 과정이기도 한데요. 모든 단어가 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끝도 없이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수정 과정은 또한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끝없이 수정을 반복하는 동안 새로운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아이디어가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로 숙성되어 이윽고 끓어오를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세월의 첫 장면은 주전자의 물이 끓어오르기를 기다리는 남매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수정을 마친 작품이 정식으로 발표되면 바로 다음 작품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각각의 과정들은 어느 것 하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장면은 매 순간 원고를 찢어버리고 싶은 욕구와 싸우는 작가의 모습입니다. 이 일기는 창작 활동에 시달리던 그녀가 잠깐씩 숨어들어서 자신과 대화하며 호흡을 가다듬는 작은 휴식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피로는 작품 활동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히 여자가 타임스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디 영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여자가 쓴 글이 얼마나 대단한지 두고 보자는 외부의 시선에도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죠. 그런 차별적인 비난에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결국 이 일기는 그런 목소리들에 대답하는 창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만의 방에서 강의를 진행하던 그녀가 혹시 저 커튼 뒤에 어떤 편협한 사상을 가진 남성이 숨어서 엿듣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했던 것이 단지 농담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도전들을 극복하고 위대한 작품을 계속 발표했습니다. 델로웨이 부인이 발표되었을 때 그것을 읽은 어떤 젊은이가 보낸 편지에 담긴 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이야말로 당신은 해냈다. 당신은 인생을 붙잡아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저도 버지니아 울프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던 문장이기도 한데요. 서사가 아니라 삶을 보여주려 했던 건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세월입니다. 세월은 그녀가 55이던 1937년 발표되었는데요. 저는 단지 버지니아 울프의 스타일이 완성된 작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가 이 책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또 고생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니까 작품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은 무려 2년 동안 쓰고 또 1년 넘게 수정을 반복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한 위대한 작가가 자신의 대표작을 집필하고 발표하는 과정이 궁금했던 분이라면 아마도 가장 완벽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주로 궁금했던 내용들이 그녀의 작품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했는지에 대한 것들이라 그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 말고도 이 책에는 버지니아 울프의 개인적인 모습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에 관한 영화 디 아워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니콜 키드먼의 연기도 압권이었지만 영화 속에서 그녀가 책을 읽고 산책하고 글 쓰는 일상적인 모습들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서 더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책에도 그녀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여행과 산책, 그리고 독서에 관한 이야기들은 영화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영화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지니아 울프 하면 자살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접근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가급적 배제하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지 자살한 여류 작가가 아니라 30년 동안 굳건히 작품 활동을 계속했던 위대한 작가로 평가하고 또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 작품도 그런 시각으로 쓰여진 것 같아서 더 만족하며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버지니아 울프의 일기 모음인 울프 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이 버지니아 울프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작품 해설에 그녀가 남편인 레너드 울프에게 남긴 유서가 담겨 있는데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글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미칠 거라는 느낌이 확실해요. 다시는 그 끔찍한 시련을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회복도 안 될 거예요.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길을 택하려고 해요. 당신은 나에게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주셨어요. 당신은 모든 면에서 최고였어요. 이 무서운 병이 닥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우리만큼 행복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의 인생을 망쳐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론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글도 제대로 쓸 수가 없네요. 읽기도 힘들어요. 내 모든 행복은 당신이 있어 가능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은 한없이 참을성이 있었고 또 믿을 수 없으리만치 잘해주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었을 거예요. 이제 나에게선 모든 것이 떠나고 당신이 착했다는 확신만이 남아 있어요.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나는 어느 두 사람도 우리만큼 행복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버지니아.